이제 가야 불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삼국 불교와 어떻게 비교하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 불교,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 372년 전진의 순도에 의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이 특징이 뭐냐 하면 국교 수립을 하면서 전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국교 수립을 하면서 전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전래가 쉽게 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제는 그 12년 뒤인 침류왕 원년 기원 후 384년 동진의 마라난타에 의해서 전래가 됩니다. 그 백제 불교의 특징이라 그러면 마라난타는 인도 스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도 스님이 직접 전해 주셨는데 그래도 중국을 거쳐서 대륙으로 이제 오셨죠. 백제 불교는 중국의 율종 성립보다 100여 년이나 빠를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는 굉장히 비약적인 그런 발전을 이룹니다. 뭐 중국 율종이 서기 624년에 세워졌는데 백제는 한 100여 년 앞선 526년에 벌써 율종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한 200여 년 만에, 200여 년도 안 되죠. 한 150여 년 만에 이렇게 불교가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그 이전부터 어떤 토대가 충분히 숙성이 되어서 그렇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신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미추왕 2년 서기 263년 고구려에 아도가 전해줬는데 당시에 어느 정도 전파가 되었다가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고 말았다. 미추왕이 이제 죽음과 동시에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았다라는 설과 그리고 눌지왕 41년 서기 457년 고구려의 무코자, 무코자라고 하면 얼굴이 검은 오랑캐 이렇게 되는데 한자 뜻 그대로 하면 스리랑카나 인도나 이쪽 스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은 언제 되었느냐? 법홍왕 때 527년 이차돈의 순교로 의해서 공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차돈은 저는 이름이 이차돈인 줄 알았는데 이차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염촉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 삼국은 가장 이런 시기가 372년. 자, 그런데 가야는 서기 48년 허왕욱이 오면서 탑을 싣고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가 전래는 되었다. 최초 전래.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한 324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324년이라 그러면 작은 차이가 아니죠. 보통 우리가 어떤 종교를 얘기할 때 전래, 수용, 그리고 공인, 포교 이렇게 이제 4단계를 거칩니다. 전래되고 나서 포교되고 전래되고 수용되고 그것이 일반 국민이든 왕실이든 이렇게 수용되고 나서 이제 공인되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믿어야 되겠죠. 그 공인되기까지 보통 한 200~300년 이상 이렇게 걸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도 예수 사후 한 300 수십 년 되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 됩니다. 이렇게 300년 이상 걸려서 기독교도 국교화 되는 것처럼 지금은 뭐 인터넷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정보가 빠르고 뭐 세계가 하루 생활권 내지 뭐 이 인터넷을 통하면 뭐 바로 뭐 수초 뭐 몇 1분 안에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시간이 이제 전파된 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수백 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가야로 온 이 불교는 가야에 일찍이 48년도에 들어왔으나 왕족과 귀족들한테는 수용이 됐으나 일반 국민들한테는 수용이 안 됐다라고 금강선 파사 석탑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님께서 불교는 들어왔으나 이 지방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토인 불신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은 당연히 그 토속 신앙이 있죠. 어느 지역에 가든지 토속 신앙이 있고, 그래서 뭐 불교는 외래 종교가 되는 거죠. 이제 다른 데서 유입된 종교라서 토속 신앙과의 어떤 이제 경합을 하게 됩니다. 저항도 있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이제 꽤 걸리는 것입니다. 뭐 티벳 같은 경우도 티벳 불교가 들어가기 전에 뱅교라고 하는 그런 토속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뱅교는 불교에게 밀려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가야 불교와 삼국 불교를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삼국 불교는 대륙에서 다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대개는 뭐 왕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이렇게 주축이 돼 가지고 전파가 되는데, 가야 불교는 대륙이 아닌 해양으로 직수입되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수입되었고, 허왕옥이라고 하는 스님이 아니죠. 일반인입니다. 물론 왕족이기는 하지만은 남자도 아니고 여성으로부터 그렇게 또 들어왔다. 물론 허왕옥의 오빠인 장유화상이라고 하는 스님이 사전에 김해에 와서 전파를 하고,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허왕옥도 오게 되고 가야 불교가 그렇게 전파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야 불교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최초 기록이 어디 있느냐? 그 최초의 기록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삼국유사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은 다 뭐 역사 시간에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이련 스님이 서셨다, 또 고려 시대에 고려 말에 이래 서였다라고 다 알고 계신데,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다 모르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삼국 사기는 정사라고 하고 삼국유사는 야사라고 해서, 우리가 정사, 야사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정사는 뭔가 스탠다드하고 옳은 것 같고, 야사는 뭔가 야매 뭔가 스탠다드가 아닌 뭔가 짝퉁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사, 야사 개념도 바뀌어야 되는 게, 관이 국가가 주도하면 무조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정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개인이 사실적으로 써도 그것은 야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사, 야사의 그 기준은 국가가 주도했느냐 주도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기준이지, 그것이 누가 더 정확하냐 이 사실의 기준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때 1280년 무렵, 그러니까 삼국 사기보다 한 120, 30년 이후에 이련 스님이, 이련 스님은 1206년부터 1289년까지 사신 분이니까 한 85세 정도 사셨죠. 이련 스님과 그 제자인 무극, 홍구 등과 함께 편찬을 했다. 그리고 이 삼국유사의 그런 자료들은 한 사람이 하기에 그 벅찬 양이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양도 아니다. 그래서 이련 스님이 젊은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에 자료 수집을 하고 또 직접 발품을 팔아서 그 역사적 현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자료를 모았다. 그리고 왜 그 삼국 유사라고 했을까? 그 이름에서 보면 유자가 바로 우리 유언, 남길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련 스님은 당대의 국사였죠. 당대의 국사였고, 그 지위가 뭐 스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였고 임금의 스승님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당시에 뭐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치하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주적인 역사를 기술하거나 이래 하면 전부 뭐 감방에 가거나 여러 가지 박해를 당했죠. 그 당시 이련 스님이 사시던 당시가 바로 몽고 침략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련 스님은 당시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몽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뭐 충렬왕이다 무슨 왕이다 왕도 있지만은
다 그 왕비들이나 전부 몽고에서 이렇게 데려오고 일종의 이제 왕이라 하지만은 허수아비 비슷하게 왕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이제 왕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나라도 나라 꼴이 아니고 역사도 우리의 자주적인 역사를 서술하거나 하면 대본에 이제 원에서 간섭을 하거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이 상국유사를 편찬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제 어떤 그런 지위도 있고 또 밖에서 보는 눈도 있고 이러니까 또 역사도 완전히 이제 4대 사관으로 그렇게 완전히 역사도 그 뭐 매도되었죠. 그러니까 정말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자료를 모으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고 나면 이것을 꼭 남겨라 해서 당신 돌아가시고 나서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런 스님 당시에 벌써 몽고 침입으로 몽고가 뭐 6차 침입인가 이렇습니다. 여러 번 침입해가지고 아주 뭐 국토를 다 난도질하고 엉망이 돼버린 것이죠.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상국사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김부식은 상국사기를 썼던 김부식은 서술하지 않았던 고조선, 당군 이 역사가 바로 상국유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국유사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고조선이라든지 뭐 배달국이라든지 환인, 황운, 환웅 뭐 이라든지 우리의 조상들에 대해서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군에 대해서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님이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실제로 이런 스님 당시부터 해서 고조선이라든지 당군이라든지 다 내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온 나라한테 나라가 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자주적인 역사서술을 국가에서도 못하게 되고 그게 불법적으로 되고 이러니까 이런 스님이 나라도 스님인 나라도 이걸 남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쓴 것이 유언과 같이 남긴 게 바로 상국유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님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는 한 3천여 년 더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국유사의 그 가치는 이제 근시시대에 우리 육당 최남선, 우리가 흔히 뭐 국어학자인 줄만 아는데 육당은 역사에도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근세에는 우리 역사가 자주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인 역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뭐 국문학이라든지 국어에 이렇게 약간 붙어서 얹혀가지고 그렇게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독립적인 이제 뭐 역사학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근세에는 그러지 못했다. 또 뭐 이능화, 또 손진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재평가되었다. 그래서 다시 상국유사가 아주 귀중한 그런 사료적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대사는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 수많은 침략을 당했죠. 뭐 저희가 뭐 듣기로도 뭐 거의 1000번 가까운 침략을 당했고, 침략을 뭐 작은 것부터 해가 크게 당했는데, 크게 당할 때는 나라의 그 존폐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시절에는 뭐 역사서나 이런 것들은 다 뺏기는 것이죠. 다 불태워지고 본래 나라를 세우고 나서 나라가 왕성하게 부흥하게 되면 그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고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은 침입 속에서 많은 역사책들이 소실되고 또 뺏기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삼국사기, 우리 고대사에 대한 게 거의 뭐 그 적은 사료가 바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료마저 없었다 그러면 큰일 날 뻔한 것이죠. 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서로 보완해서 봐야 된다. 어느 것이 더 정사고 어느 것이 더 야사다 이렇게 봐서도 안 되고 또 하나만 옳다라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서로 보완해서 볼 수 있는 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이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미래에까지 그렇게 잘 전해줘야 되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이제 상국유사는 전 10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은 뭐 5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보면 뭐 1, 2권은 기이다, 3권은 홍법이다, 4권은 탑상이다, 5권은 의해다, 6권은 신주다, 7권은 감통이다, 8권, 8권은 피연이다, 9권은 효선이다, 10권은 왕력이다. 이렇게 해서 10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국유사의 어떤 그런 가치가 뭐냐? 이건 사대주의를 극복했다. 그리고 자주적인 역사 서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뺏긴 그 속에서도 숨어서 마치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그래서 원나라의 눈을 피해서 그 자료를 모으고 결국은 이제 이 상국유사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역사, 우리 민족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조상님이 위대하고 대단하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뭐 이순신 장군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나라를 구한 분이고 우리는 그 후손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긍심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매국노였고 우리 할아버지는 나라를 팔아먹고 또 우리 할아버지는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굉장히 백성들을 괴롭히고 해가 뭐 공덕비도 없고 역사 속에서는 아주 막 역적이 돼 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위축이 되고 당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현재학이고 미래학이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고고학적인 그런 가치만 있고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를 통해서 바로 현재의 그 가치를 살리고 또 그것이 미래의 어떤 그 길을 제시하느냐 이게 역사에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임금들은 누구를 등용할 때 문답을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죠. 그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왕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업적이 있고 부터 해가 쭉 과거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 현재를 바라보는 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딱 보고 역사를 알고 발탁을 하면 뭐 바로 특채를 합니다. 뭐 어떨 때는 뭐 국무총리가 되기도 하죠. 당시에 뭐 재상으로 바로 등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역사서이고 또 이 상국유사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이 보면 익산 미륵사지 발굴을 하니까 상국유사에서 얘기하는 삼원식 가람, 뭐 우리가 보통 가람은 법당 중심으로 하나만 이렇게 그 가람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상국유사에는 미륵사지는 삼원식, 그 중심이 세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실제로 뭐 그런 그 가람 배치가 있나? 학자들은 하고 이 상국유사 잘못됐다 이래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발굴을 해보니까 삼원식 가람 형태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국유사가 정확하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울진 성류굴에 두 명문이 있습니다. 명문에 보면 진흥왕이 다녀갔다 또 성녀, 범념이 다녀갔다 이런 건 상국유사에 나오지 않죠. 그리고 성류굴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머물렀다. 머무를 유자가 성류굴인데 그런 기록들이 바로 상국유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주로 정치 위주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임금이 무슨 역할을 했고 무슨 전쟁이 있었고부터 해가 정치적인 기록인데 비해서 상국유사는 우리 서민들의 풍속 그리고 놀이 그리고 민담, 설화, 전설 이런 우리의 삶 전반에 관해서 두루두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번역하는 그 국가들은 잘 없습니다. 외국에서 삼국사기를 번역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상국유사는 여러분 놀랍게도 20여 국의 나라들이 상국유사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삼국유사가 그냥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현재 뭐 한류다, 뭐 또 K 클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류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이게 많은 어떤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 DNA와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꽃을 피우는데 그 원류가 쭉 올라가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런 원류, 그런 원형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기록이 바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세계인들은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그 뿌리와 한국의 그 근원적인 문화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또 올라가다 보면 단순히 우리 고대사는 우리나라 민족의 고대사에 머물지 않고 동양 전체의 고대사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고대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삼국유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가면 삼국사기에 관한 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관한 책은 번역한 분도 많고 그게 여러 가지 콘텐츠로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씨가 바로 김해 김씨죠. 이 김해 김씨의 조상님이 바로 김수로왕과 허왕우인데 뭐 김수로왕 혼자 있어가지고 어떻게 김해 김씨가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허왕우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 중요한 가야라고 하는 이 고대 국가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두 주인공 속에 한 명의 여성 주인공이 허왕우인데 허왕우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가락국기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허왕우가 출신이 어디고 어떻게 왔고 또 어떻게 살았고 이런 기록들이 가락국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김해 김씨, 김해 허씨, 인천 이씨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김해 김씨나 인천 이씨나 김해 허씨가 아니다 하더라도 외가 쪽을 살펴보면 반드시 또 인연이 있습니다. 뭐 몇 대만 올라가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피, 우리 민족이라고 하면 사실은 다 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쳐서 을기설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김수로왕과 허왕우의 얘기는 바로 우리의 조상 얘기입니다. 내가 김해 김씨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바로 우리 조상님의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다, 아주 보물 창고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라 향가 11수, 향가 들어봤지요? 그 향가가 삼국유사에 그 향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황조가라든지 뭐 그런 향가들, 뭐 제망매가다부터 해서 이런 향가들 문학적으로도 아주 깊이가 있고 그 가치가 있는 그 향가들 11수가 삼국유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유사를 보면 고대사 중에 인문 그리고 인물, 역사, 또 풍습 여러 가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종합 백과서와 같은 것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저도 아직 부분을 읽었지만 완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계기로 해서 저도 완독을 해볼 참입니다. 제가 교류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정진원 교수님 K 클래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서 많이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정진원 교수님은 삼국유사를 100번 정독했다 그럽니다. 그러니 아주 삼국유사에 관해서 아주 박사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계속 재미있는 책을 많이 또 내고 있습니다. 정진원 교수님도 유튜브를 시작했으니 또 정진원 교수님 그 채널도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국유사를 쓰신 일현스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현스님은 고려 희종 2년 1206년 현재 경산에서 태어나십니다. 경산이라 그러면 경산은 아주 대단한 분들이 몇 분 태어나셨어요. 경산을 흔히 경산은 이제 삼성이 있다, 세 분의 성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원효와
운요 스님의 아들인 설총, 이두로 만든 설총과 그리고 일현 스님을 합쳐서 세 분을 삼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경산에 가면 삼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삼성사라는 절은 저희 사제이신 효산 스님이 현재 주지로 계신데 그런 또 사명까지도 있는 것이죠. 자, 어릴 때 이름이 김견명입니다. 근데 이름도 볼견자에 발걸 명자니까 이름도 스님 본명 비슷하죠. 견명이었다. 그리고 경주 김씨다. 어떤 분들은 이런 스님이 김의 김씨라서 자기 조상을 선양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뭐 삼국 유사 가락국기에 그렇게 김수로 왕과 허왕우를 넣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경주 김씨라고 합니다. 그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9세에 9세에 광주 무량사로 출가하고 14살에 설악산 진전사 대흥장로에게 구조교를 받고 22살에 성과에 합격하여서 한 22년간 참선과 수행에 몰두합니다. 32살에 무주하면서 경전을 보시던 중 깨우쳤다. 그러니까 32살에 깨우쳤다라고 하는데 또 일설에는 보면 20대 후반에 벌써 깨우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20대 후반이든 30대 초반이든 몇 년 차이는 나지 않는데 어렸을 때 뭐 10살 미만에 출가했으니까 9살에 출가해가지고 한 20여 년 수행해서 깨우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우침에 대해서는 견성이냐 또 뭐 그것보다 더 깊은 경지냐 그것은 별 개로하고 어쨌든 본래의 본성을 깨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본성을 깨우쳤으니까 일반 범부는 아닌 것이죠. 본성을 깨우쳤으니까 이미 도인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선사 법계를 품수받고 그다음 저 남해 정림사와 또 강화도 선월사, 포항 5사, 인홍사, 용천사 등에出석하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은 사찰에 쭉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떤 때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어떤 때는 참선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불사를 또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님의 인생을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순수하게 뭐 선사다, 아니면 학자다, 아니면 이판성이다, 아니면 사판성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게 아니고 이사에 운용했던 분이다. 그리고 이런 스님 초상을 인터넷에 이런 데 보면 이런 스님 초상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뭐 달마 스님 같으면 선의 대종장인 달마 스님 같으면 아주 카리스마 넘치고 무섭게 이렇게 그려있는데 이런 스님은 그냥 일반 우리 할아버지처럼 아주 편안하게 그런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불만인 게 이런 스님은 단순히 학자가 아니고 물론 효자이기도 하고 인문학에 밝으신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은 학자적인 성품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일찍이 선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대선사가 되셨고 그리고 말년에는 또 구산선문을 또 다 이렇게 모으는 그런 역할도 하셨고 그래서 이런 스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소위 이사에 운용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일현 스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현 스님은 살아생전에 100여 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신 분입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 책 한 권 못 썼는데 일현 스님은 100권 이상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기행문이나 이렇게 만만한 책이 아니고 전부 다 만만치 않은 선에 관한 책들부터 해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교리서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전랑과 또 수많은 그런 역사적인 뭐 변화 속에서 전해져 오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스님도 다시 우리 역사 속에서 또 우리 불교계 속에서도 재평가되어야 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제 모은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72살에 청도 운문사에 이제 주석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은 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삼국유사를 저술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8세 78의 충렬왕으로부터 국존으로 책봉된다. 그 정상적으로는 국사가 되어야 되죠. 정상적으로 보면 왕사, 국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국사라는 그 직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눈치 주면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승사자를 못 쓰고 우리가 존귀하다 할 때 그 존자, 그래서 국존으로 이렇게 임명받습니다. 그러니 당대에 당신 살아계실 때 나라가 뺏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고 그 소위 자존심 많이 상했겠죠. 그 말 못할 그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국유사를 남길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스님이라는 스님이 썼기 때문에 그 중에 또 불교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윤색했다. 그리고 나라를 뺏겼으니까 일종의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가지고 없는 그 사실들을 좀 뻥튀기하고 그렇게 윤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 모르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문화부터 해서 총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는 기독교식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양 역사서 속에 불교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슬람 역사 속에서는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종교와 문화와 인물과 모든 것들이 지명조차도 그렇게 이름 지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국유사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불교적인 내용들은 고려가 당시에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뭐 국시부터 해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예를 들어서 고려를 창건한 왕건이 그 훈요 10조를 남겼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다 불교와 연관된 것들이죠. 왜냐하면 왕건의 스승이 바로 또 불교적인 그런 스님들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왕건이 뭐 기도도 하고 뭐 어떻게 했었는지 또 그런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유언으로 이제 그렇게 또 남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스님이 선 상국유사에 불교적인 요소가 많이 나온다 해서 윤색한 것이 아니고 상국유사를 잘 살펴보면 고기에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다, 그것을 인용한다라고 할 때 인용을 얘기할 때는 분명히 그 근거를 댔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인용하는 것과 또 당신의 견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국기 같은 경우도 전문이 따로 있는데 대략 요약해서 적는다 이렇게 요약한 거는 요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님의 양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스님도 아니고 당대의 최고 존경받는 스님, 요즘으로 치면 종정 스님입니다. 최고의 존경받는 스님이었고 양심가였고 또 70 넘어서도 90 넘은 어머니를 모신 대효자입니다. 대선사이고 대학자이고 그런 인류의 인물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국유사는 그 중에는 일부 보면 좀 요즘 시각으로 보면 황당무계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얘기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 채록했고 그 당시에 있는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지 현대의 시점으로 봐서 일부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상국유사 전체가 뭐 어떤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면 그것은 참 부족한 시각이다. 부분을 전체로 잘못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된다. 물론 지금 이 시절에 뭐 제가 뭐 역사를 쓰든 제가 뭘 하더라도 부분적인 오류나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면 반드시 어떤 입장, 어떤 기준, 어떤 주관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후에 이제 군이 인각사로 이제 말년에 내려오셔서 2회에 걸쳐 구산문도회를 개최하고 84살에 인천 보감의 간행을 명하시고 이제 충렬왕에게는 글을 남기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과 문답을 나누고 법담하시고
방으로 돌아가셔서 열반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실 때도 다 아시고 또 임금께 뭐 당부할 일이라든지 뭐 고마웠다라든지 이제 이런 글도 남기고 아침 자시고 제자들하고 차 한잔하고 문답하고 뭐 일상과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서 편안히 당신 처소로 가셔서 열반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깨달음을 얻은 대선사이기도 하셨고 또 효심이 지극한 효자였으며 또 문사철이 아주 밝은 당시에 인류의 인문학자이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양심을 믿고 또 이분의 그 소중한 그 정신을 우리는 또 믿고 그동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 삼국유사에 또 숨어있는 그런 보물 창고를 한번 탐색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시고 또 삼국유사에서 가야를 언급한 이후 이런 스님 이후에 또 가야를 언급한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야가 언급이 되지 않으니 가야불교도 당연히 언급이 되지 않고 그래서 가야불교도 그동안 쭉 이렇게 묻혀 역사 속에서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근세에 용성 스님이라는 큰 스님께서 이 가야불교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용성 스님이라 그러면 성은 이제 백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백용성 스님이라고 하는데 삼국 저 3.1 운동 33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는 한용운 스님과 그리고 백용성 스님 두 분이 뭐 불교에서는 많은 스님이 이렇게 동참을 모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했는데 그 중에 보면 기독교가 아마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불교에서는 뭐 작은 소수의 인연으로 갔지만은 끝까지 변절 안 하고 그 민족 정신을 지키고 형을 다 살고 하신 분들은 바로 또 이 두 분이 끝까지 그렇게 꺾이지 않고 절개를 지켰습니다. 용성 스님께서 3년간 옥살이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백용성 스님은 뛰어난 선사이십니다. 일찍이 선지 도를 깨달으시고 또 아주 그 선풍을 날렸었던 당대의 대선지식이었고 그리고 불경을 한글로 한 그런 앞서가는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또 리더였습니다. 감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3.1 운동 함께 했던 분하고 같이 이제 옥살이를 하는데 그 기독교 목사님들은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읽는 거예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전부 불경이었죠. 그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하니까 물었죠. 이제 성경을 그래 읽고 하니 참 좋겠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던 중에 그래서 우리는 한글 아는 사람들이면 다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용성 선생님께서도 우리는 한문 알고 이렇게 조금 유식한 사람만 불경을 알고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이게 불교가 전파되기 전도되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한글화 하자. 그래서 오후에 나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황경부터 해가 이렇게 한글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만 해도 다른 큰 스님들께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 그 대왕 당시에도 그렇고 한문은 뭔가 고귀한 글자인데 비해서 언문, 정음, 이 한글은 상대적으로 격이 떨어지는 글자다 이렇게 인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근시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쳤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한글화 하는 걸 좀 반대도 하고 그랬다는데 용성 스님께서는 그 가치를 아시고 결국 한글화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한글화 됨으로 해서 불교를 가까이 또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포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찬불가, 기독교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통해서 굉장히 또 포교를 잘 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한 그 파급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뿐만이 아니고 감성적인 동물이고
또 우리는 실제 행복감은 감성에서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감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음악입니다. 뭐 이성은 설명을 해야 되죠. 이것저것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음악은 설명이 필요 없죠. 음악이 그냥 놓으면 바로 젖어들고 그 감동을 느끼고, 또 감성은 감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성을 자극하고 더 나은 어떤 발전을 이루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죠. 뭐 스티브 잡스만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가 그 미술을 하고 그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더 IT 기술을 더 진보하는데 큰 일조를 했던 것이죠. 어쨌든 용성 스님께서는 그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선지식이었는데 이제 용성 스님께서 열반하실 때 10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동원 왕규 스님, 그 상좌인 동원 왕규 큰 스님께 유언을 남기는데 10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야불교 폐사지를 복원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가야불교 초전 법륜 폐허성지를 잘 가꾸어라. 두 번째가 고구려불교 초전 법륜 폐허성지를 잘 가꾸어라. 세 번째가 백제불교 초전 법륜 폐허성지를 잘 가꾸어라. 네 번째가 신라불교 초전 법륜 폐허성지를 잘 가꾸어라. 자, 우리가 흔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하는데 나라가 세워진 것으로 보면 신라가 가장 먼저 세워집니다. 기원전 57년, 그런 20년 후에 고구려, 기원전 37년, 그리고 백제가 기원전 18년, 그리고 60년 후에 기원 후 42년 가야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나라 세워진 걸로 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이렇죠. 그런데 백용성 스님은 가야를 최고 먼저, 가야 불교를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야가 가장 먼저 불교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걸 또 확신하셨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가야불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불교는 바로 가야 시대에 들어온 불교다. 그래서 가야불교 초전 법륜 폐허성지를 잘 가꾸어라. 이게 첫 번째가 됩니다. 그 다음 고구려, 우리가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 요 불교 들어온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초 불교다. 이것은 근세의 백용성 스님은 단순히 뭐 선사뿐만이 아니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선지식이었고 뭐 상공유사도 충분히 다 보고 다 인식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백용성 스님께서는 가야 불교라는 것은 우리 역사 속에 실제 했던 것이다. 이게 뭐 부산 경남권에 내려오는 전설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가야라고 하는 것도 가야에 대한 연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6, 7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이게 뭐 신비의 나라인가 있는 긴가 없는 긴가 여기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대성동 고궁군이 발굴되면서 부산대 그 고고학팀에서 발굴하면서 수많은 가야 유물과 그 흔적들이 이제 막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말 실제 했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성동 고분군, 대성동 고분군을 이 지방 사람들은 애꾸지, 애꼬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굴했던 당시에 신경철 부산대 교수님이 애꾸지 이게 보니까 애기 구지봉이라 이 뜻이라. 그래서 구지봉이 북쪽에 이제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흘러나온 또 다른 봉우리, 작은 봉우리, 큰 봉우리가 따로 있고 작은 봉우리, 그게 애기 구지봉. 그래서 애꾸지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발굴을 해보니까 많은 유물들이 막 쏟아진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복이라고 해서 북방의 유목민들이 말에 싣고 다니는 이런 둥그란 냄비 같은 게 있습니다. 구리로 된 것, 한 이만한데 그것은 바로 유목민의 지표 유적이다. 그 말 뒤에 싣고 다니는 게. 그게 바로 대성동 고궁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야계의 이 수로왕은 바로 북방의 유목민 계통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용선님이 이제 그 위에 뭐
5, 6, 7, 8, 9, 10번째 해서 나머지 또 유언을 남겼지만은 1, 2, 3, 4 이 네 유언이 바로 불교와 관련된 유언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야 불교 초전 법륜 펴 성질을 잘 갖고 오라. 그래서 백용성 스님께서 인식하신 가야 불교 초전 법륜 성지는 아마 창원 그 복림동에 있는 복림사지 그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가야 불교는 우리 역사 속에서 실제 했던 것이고 우리가 뭐 실제 했지만은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묻히는 것도 많고 또 소실되는 것도 많고 이렇습니다. 가야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뭐 뻥튀기 했다 이렇게 하는데 가야는 뻥튀기 한 것은 아주 소수고 역사에 오다 보면 좀 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실되는 게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야는 훨씬 많은 부분들이 소실되었다. 그나마 지금 그래도 유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 유적은 한 20% 정도 발굴이 되었다. 한 80%는 아직 땅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인리 슐리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고고학자, 원래 고고학 박사도 아닙니다. 이분은 아마추어로서 시작해서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 트로이 목마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신화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발굴을 해냅니다. 자그마치 3000년이 지난 이후에 트로이를 발굴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가야는 20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야는 충분히 발굴될 수 있고 가야 불교도 분명히 다시 재발굴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가야 불교의 새로운 발굴과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가 잃어버린 324년 또 한국 불교의 새 역사 창조에 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고 역사 바로 세우기가 바로 우리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과 바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늘 평안하시고 가야 불교 대길이 자 크게 길한다 대길입니다.